항공오지라는 오명을 받기 위해 전라북도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하지만 예타 면제 대상 사업 발표가 애초 계획보다 한 달 뒤로 미뤄진 데다 내년 국가 예산에서 국제공항 관련 예산이 빠지면서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기반 구축 사업 예타 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예비비에서 신속하게 집행하는 걸로. 연기금 대학원 설립법과 탄소소재법, 남원 공공의료보건대학원 설립법 등 전북의 3대 핵심 법안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군산 공장 좀 살려주십시오. 군산은 물론 전북 경제를 뒤흔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10,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빠도 쉬지 않고 출근하며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대체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타타대우 군산공장도 부진해 올해 전북 자동차 산업은 수출과 내수 모두 내리막으로 치달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자를 보낸 송하진 도지사와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의 김승환 교육감은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호화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 전 교육감이 8년 만에 붙잡히고 34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방화 사건과 잇따른 문학의 미투 운동 등이 2018년 전북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8년 무술년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2018년 어떤 한 해이셨는지요? 2018년 전북은 정말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실업자가 증가했고 전북 경제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자 몇몇은 선거법 위반으로 정치에 불안감을 또 조성하고 있죠. 여기에 아울러서 7조 원 예산 시대를 열었다고는 합니다만 국가예산심사에서 기대를 걸었던 전북 현안들이 연내 통과를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죠. 그래서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경환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경제학과의 박태식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경실련 김판영 공동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KBS의 한주연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55분 동안 전체를 짚어보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정치와 전북의 굵직한 현안 그리고 어려워진 경제 이 세 가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 민선 7기가 시작됐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검찰 기소, 불기소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한주연 기자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벌써 6개월이 지났다니까 참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예. 아시겠지만 도지사 선거에서는 송하진 지사가 재선에 성공했고요. 이 밖에 14개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선출이 됐는데 10곳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 기자들을 좀 그 시간에 이제 늦게까지 퇴근을 못하게 했던 지역이 바로 익산과 고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평화당의 후보들이 선출이 됐죠. 네. 막판까지 민주당 후보들과 엎치락 뒤치락 접전을 벌이면서 참 그날 늦게까지 퇴근을 못했던 그렇죠.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따져보면 그 정의당에 대한 그 지지가 지지. 굉장히 높았다. 네. 특히 12%가 넘는 정당 득표율을 올렸는데 그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전라북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다음에 정의당의 이제 표심이 모아지는 그 도민들의 표심을 읽을 수 있었고요. 그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민주당 그리고 현역 후보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선 시장 군수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이번에 지방선거를 그렇죠. 통해서요. 네.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6개월이 좀 짧죠. 그리고 의욕적으로 뭐 공약이라든지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민 여러분들이 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민선 7기 여러분들의 손으로 뽑은 자치단체장과 기초 광역 의원들 아직 평가를 하기에는 이릅니다만 그래도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불기소 기소에 대한 154명에 대한 관심도는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선거 4번 공소시효가 지난 12월 13일로 끝났기 때문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도지사와 교육감은 1월 18일, 1월 25일에 이제 공고가 돼 있죠. 그래서 기대가 되는 대목에서 전문가 세 분은 6.13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이 선거법 위반 사례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경환 공동대표님. 네. 6.13 지방선거 이후에 154명 불구 상태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대체로 이제 기소의 유형을 본다면 이제 허위사실 유포, 그다음에 이제 금권 선거, 그리고 관권 선거, 뭐 이런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관심 갖게 만드는 것은 이제 허위사실 유포, 토론 중이라든지 혹은 방송 토론 중 다양한 분야에서 허위사실 유포의 문제는 도민들과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호도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로서 이제 김성환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 만족도 90% 이상 만족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신중하게 사실을 적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금권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선거 비용이 너무 고비용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시민들이 알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고비용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 비용 구조가 결국은 악순환을 가져온다. 지역에 많은 부조리를 가져오는 또 다른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금권 선거를 얼마큼 잘 차단할 것인가. 이게 6.13 선거에서도 그대로 뭐 드러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태식 교수님, VCR 보신 것처럼 도지사와 교육감이 기소되면서 이제 시장 군수들 대부분의 연루가 좀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역할과 권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좀 눈여겨볼 대목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정치 구도상으로 볼 때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는 민주당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평화당이 약진했었는데 지자체 단체장 또 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복원력을 가졌다. 평화당이 좀 과거에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는 많이 의석을 많이 잃었다. 그 당시 국민의당으로 7석을 그렇죠. 확보했었죠. 네, 의석에. 그런 어떤 구도의 변화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거의 문제는 조금 전에 이경환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 지역은 좀 그래도 좀 공명 선거를 하는 것 같은데 시골 지역은 아직도 금권이 난무하고 뭐 아주 뭐 타락의 선거가 극치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동 온 것만 해도 뭐 음식 대접이나 이런 것은 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사회의 어떤 사정기관의 사정 역할하는 기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선거관리위원회일 것이고 경찰 조직, 검찰 조직, 또 언론, 사회단체 이런 뭐 나름대로 사정 기능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또 일부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 중에는 이런 선거라든가 다른 부조리, 부정에 관한 검경의 조사를 받고도 뭐 아주 따뜻해요. 뭐 나는 뭐 내가 누가 뭐 뒤에 있다거니 그동안 쌓아오는 인맥이 있다거니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사정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자초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줄이는 것이 물론 선결의 문제지만 그에 관한 어떤 사법적 당국의 어떤 추상 같은 판단도 오히려 그 사법기관의 권위를 세우고 령을 세움으로써 우리 사회가 건전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이런 정통성, 선거 과정 중에서 정통성을 잃어버리면 업무에서 동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이 서려면 선거 과정에서 선출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져야만이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지역 주민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의 바람이 불면서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협화음의 모습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박태식 교수께서 지적하신 시골 선거 그러니까 군 단위로 가면서 일어난 금권 선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진안이라든지 이곳저곳에서 많이들 이제 검찰이 이제 기소가 된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지방 선거를 이제 바라보는 유권자들은 깨끗한 선거로 다시 뭐 재선거라든지 보궐선거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만 이런 선거 구속 기소
불구속 상황이 154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에 이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김판영 대표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 정치가 있었나 할 정도로 사실은 그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 강했습니다. 네. 뭐 북미 정상회담도 이제 한몫했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일방 독주가 되지 않고 무소속이라든가 또 평화당이 지자체를 이렇게 일부 차지한 부분은 전북 정치가 약간 다양성을 그래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선거 그 과정 속에서 선거 사법 문제를 보면 사실은 그 민주당 그 내부 경선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54명의 그 기소 중에서 흑색 선전이 상당히 많은데 네. 지금 그 이제 이런 그 어떤 흑색 선전 매체들이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그 일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나중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게 확인이 되고 이렇게 다 보면은 나중에 그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그 군정이라든가 시정을 진행해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선거법 과정들이. 그래서 특히 앞으로는 금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시골을 빼고는 도시에서는 비교적 저는 이제 투명하고 그런 어떤 행태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흑색 선전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단호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 매체가 점점 다양해지고 매체 영향력이 강해지는 만큼 제일 유혹이 또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후보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음 선거부터는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는 이제 관심 있게 하나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알 권리에 대해서 좀 후보들이 좀 느슨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에 참여를 않는다든지 이런 점들 보면 상당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거대 정당일수록 그리고 현역일수록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구조 속에서 공 채널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결국 유권자들이 알 권리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법적 토론만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를 본다면은 아마 그런 구조들이 결국 또 알려야 되니까 과비용의 고비용 구조를 만든다든가 이런 선거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좀 조금 더 언론도 토론에 불성실한 후보들에게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잣대를 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특히나 이번 지방 선거에서 불참하는 후보자들이 많았습니다. 법정 선거 토론회만 참여하고 언론사 토론회 불참한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나온 그 마이클 무어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죠. 국민이 주권을 권력을 저버리는 순간 민주주의는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런 선거 때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지적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비판 제기를 했었던 6.13 지방선거였고 아울러서 도의원이 39석인데 민주당이 36석입니다. 3석을 제외하고는 다 도의원은 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전라북도로만 놓고 보면 68%의 득표를 얻었는데 의석의 92.3%를 민주당이 차지하는 경우. 그래서 지금 중앙 정치에서는 야 3당의 대표들이 단식 투쟁을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제시했죠. 이번 다음 총선을 앞두고 해서 어떠한 이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질지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바라본 이 결과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얘기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식 교수님. 예, 저도 기본적으로 이 지방선거뿐이 아니라 우리 그 한국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어느 특정 지역의 특정 당이 다 지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아닌 현재의 체제는 주식회사 형태거든요. 51% 차지하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싹쓸이형 형태가 되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는 동의합니다만은 또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는 이 모든 득표율을 갖다가 전부 의원 수에다 반영하는 건데 이것은 마치 그 직접 민주주의 정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민주정치는 물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경우도 있지만 그리스에서도 그 아테네에서 예컨대 도편 추방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너무나 중우 정치로 휩쓸리는 경향도 사실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간접민주제로 돌아오는 하나의 계기도 되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를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연동형 비례대표를 다 적용할 건지는 상당히 정치 기술상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겠다. 왜냐하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너무 모든 숫자를 끝까지 예컨대 그 0%, 1%까지 적용을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그런 경우에는 아마도 군소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도 또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면 다당제가 적당한 다당제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데 너무 많은 다당제가 이루어지면 정치의 포인트가 잃어버려서 추동력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도 다른 나라의 경우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당제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한 현재처럼 한 서너 개 정도 정당이 있으면 서로 이합 집산을 이뤄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기구로 작동할 수 있지만 너무 정당이 많이서 군소 정당이 난립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기술적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기술적으로 좀 가공해서 민의를 잘 반영하되 조금 민의도 그 민의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민의로만 되는 게 아니고 중우 정치를 발견한 우리가 이제 계량 경제에서도 어때 숫자를 적용할 때 교란양,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적당히 좀 잘 정리하는 그런 정치 기술상의 문제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판영 대표님 생각을 듣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금 찬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대 정당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비겁하거나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야당 대표들이 단식을 하고 다시 이제 합의를 통해서 뭔가 논의를 하자 그랬지만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 보면은 현재의 국회의원 숫자를 그대로 두고 아니면 줄이고 2대1로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역구를 200명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를 한 100명 정도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국회의원들 자체가 동의를 전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권들이 너무 많고 그동안에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1인의 인구 수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16만 7,400명에 한 명이니까 OECD 국가 평균은 10만 명에 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그 비율로 보면은 국회의원이 한 500명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어차피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한 350석이나 이 정도 한 400석 이 정도 좀 늘려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서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역 대표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또 충청, 강원, 또 영남권, 전라, 제주권 이런 식으로 묶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다면 지역성이라든가 또 정당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우리는 중심제고 미국은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로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가장 근사한 정치제도는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고 우리는 5,500만인데 6배 정도 많습니다. 영토는 5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회의원은 상하원 포함해서 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의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인 경우와 대통령제하고 중심은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대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미 같은 경우를 보면 또 대통령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로 또 가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좀 할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요. 네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같이 이제 전라북도 형국으로 이야기를 좀 좁힌다면 저는 다당제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승자 독식의 민주당 구조에서 선택지를 좀 넓힐 수 있는 구도를 가지려면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해서 다양한 경쟁 구도를 좀 우리 지역에서도 갖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당별 경쟁 구조가 없이는 결국 그 지역의 경제 문제에서도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아까 김판영 대표님께 말씀하신 것 같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는
우리 참여연대에서도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의 비례대표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뭐 100명을 하든 아니면 좀 더 늘려서 하든 그 숫자에 상관없이 단순한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수도권의 의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지금도 47명의 비례대표를 보면 다 서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의결이 가서는 결국 수도권 중심의 의결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이 47명 아니면 50명 아니면 100명 어떤 숫자든지 이 숫자는 권역별로 그 숫자를 비례로 나눠줘서 이 숫자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가져야 예. 결국은 중앙정치에서도 수도권과 그리고 나머지가 아니라 지역과 지역으로 싸움으로써 갈 수 있는 구도를 네. 만들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연동형을 좀 더 강화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표현은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갖고 하는 것이 가장 빨리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동료가 들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기본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1월 중에는 승부수를 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2019년에 뜨거운 논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말까지 어떤 합의를 도출해내는지 좀 지켜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 전북과는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 것인지는 새해에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현안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경제 살펴보기 전에 얘네야 뭐 경제와 다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새만금 국제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북의 현안들이 많습니다. 한주연 기자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보도 보셨겠지만 이제 뭐 국가 예산 7조 원 시대를 열었다라는 보도가 좀 대대적으로 그렇죠. 나간 바가 있는데 사실 저도 뭐 예산 관련한 보도를 여러 번 하긴 했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그 수치를 따지다 보면 사실 전북은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 증가율을 따지면 우리가 5% 증가할 때 다른 지역은 10%, 20% 이런 증가하는 광역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 7조 원의 안주에서 7조 원을 넘어섰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아직 모자란 부분이 그렇죠. 많습니다. 예. 앞서 VCR에서도 보셨겠지만 특히 새만금은 전북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인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국제공항 얘기가 지금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네. 이제 2023년 잼버리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그것과 연계 효과를 좀 거두려면 그때 공항 기능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좀 필수적인 요소죠. 왜냐하면 이 조사를 받게 되면 최소 1년에서 최장 2, 3년 사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벌써 내년이 2019년이기 때문에 좀 시급한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그런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면제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예산마저도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뭐 어느 날은 보도가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다가도 갑자기 빨간불, 비상 사실 이런 보도가 지금 혼재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도민 여러분들도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꼽을 수 있고 네. 최근에 또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김제에서 추진할 예정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라는 곳입니다. 네. 그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농업에 이제 ICT라고 해서 뭐 정보 기술 융합 해가지고 AI를 좀 도입해서 농사를 편하게 지어보자. 그렇죠. 그런 의미의 스마트팜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단체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의 의견을 간략하게 뭐 요약하면 이 정책은 대농, 나아가서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역할을 하는 정책일 뿐이다. 소농, 일반 농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해명하고 그게 아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면서 좀 지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뭐 군산 GM 사태 이후에 정부가 내놓은 대안 중에 하나, 또 전라북도가 요구한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상용차 자율주행 그렇죠. 전진기지 구축 사업인데 이 부분도 사실 거론은 많이 되지만 정치권이나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에 반영되거나 어떤 사업이 추진되거나 이런 것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관련 취재를 할 때마다 저도 참 답답한 마음이 큰데요. 이런 부분들이 올 한 해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 또 나아가서 뭐 국민연금 대학원 문제, 그다음에 뭐 탄소법,
꼭 필요한 법안들이 있거든요. 뭐 3대 법안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안인데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워낙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 이제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 부분까지도 이제 들어가서 도가 이제 정부에 건의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내에 이제 터덕거리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프닝을 좀 말씀드렸는데 우선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말 과거로부터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죠. 김제공항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어서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절차 속 그리고 또 속도의 문제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면제가 되지 못하고 다음 달 그러니까 1월까지 이제 연기가 된 부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결정 날 것인가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십니까, 박태식 교수님? 아까 예산에 대해서 우리 한주연 기자께서 잘 요약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국가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9.5%입니다. 근데 전북 지역의 예산이 7조 원 시대라고 하지만 7.1%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은 11.9%, 광주 11.9%, 전남은 13.5%, 경남 13.2%입니다. 제가 이명박 시절에 중앙정부에 무슨 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행정안전부를 갔더니 그때가 지방교육세하고 지방소비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를 이양할 때입니다. 딱 들어갔더니 어떤 담당자가 저한테 귀띔을 해주기를 전라북도 비중이 제일 낮아요. 비율이 제일 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바로 예산 담당 누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됐으니까 절대액은 올라가는데 우리 전라북도 비율이 제일 낮은 쪽이다. 비율이 낮다. 네, 증액 비율이. 예. 전화를 설명을 해도 말귀를 받고 증액됐는데요?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나 다 증액됐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비율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돼 있다는 절대적 액수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이번 사태도 똑같아요. 전라북도가 지금 겨우 아까 말씀 7.1% 증가한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인근에 아까 말씀 전남, 전북, 경남 다 높아요. 10%대가 넘는데 우리는 겨우 7.1% 증가하고 막 대서특필해서 마치 엄청난 대단한 일을. 여기 놀라운 일이 뭐냐면 네. 경남은 예산 이번에 2019년 예산 국회 때 공무원들이 300회 출장을 갔습니다. 그럼 예산은 국회가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300회 갔다는 얘기는 일주일에 자세 잡고 국장급 공무원들이 전부 다 매일 가서 서울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행정부 설득하고 국의회 설득하고. 과연 우리 전라북도는 얼마나 그런 활동을 했는지 뭐 자료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묻고 싶습니다.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그 연기금 대학원도 지금 오늘 연기금 개정안이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오늘 오후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대학원을 설립하기는 됐는데 원래 안은 별도의 연기금 대학원을 만드는 거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법을 어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연기금 대학원에서 금융중심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법과 시행령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문 인력 확보에 용이성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융중심지 지정하는 요건에 그다음에 그 교육고등법 시행 법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경영전문대학원이나 금융전문대학원 그밖에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금융 관련 기관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기관을 만들고.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고 또 다른 하나의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반대, 교육부에서 반대, 기재부는 예산 때문에 반대하고 교육부는 우리가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대학도 정원을 계속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 대학원에다 별도 인력을 줄 수 없다는 거 논리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법을 좀 지키면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을 텐데 법을 안 지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터덕거리고 결국에는 종착역은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오게 됐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전북의 스마트밸리 같은 것도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그 경제활동 인구 중에 10% 안 되는 사람이 농민 인구입니다. 그건 잘 아시지만 시골에 지금 농민들이 대부분 다 연로 오셔가지고 앞으로 10년 후에 얼마만큼이나 농업 인구가 남아있을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스마트팜 같은 대체에서 적은 노력으로 큰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농업도 활로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IoT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좋지 않고는 과연 어떻게 재래식 농법 갖고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그 새로운 신농법과 구농법이 이제 그 소위 우리가 이중구조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공존하다가 결국에는 신농법으로 이행해 갈 때는 과거에 구농법 가지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소프트 랜딩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택시 문제 많이 되고 있지만 옛날 택시 나올 때 택시 반대했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달구지 구루마 끌고 있는 사람 있죠. 마차꾼들이 택시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것처럼 그러면 지금 예전에 가면 택시 못 하고 지금도 마차 끌고 다녀야 됩니까? 어차피 점진적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소프트 랜딩이 필요하다. 모든 면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오늘 뭐 집중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농지가 줄어들고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귀농해서 또 농촌의 인구는 대체가 되고 있는 속에서 스마트팜이 너무 빨리 이제 속도를 내고 착륙하는 것이 이제 뭐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들의 입장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환 대표님. 교수님께서 뭐 두루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도 결국 속도전에서 지역의 SOC 기반을 얼마큼 갖추느냐가 결국은 많은 것들을 견인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보통 이제 지역이 발전하려면 뭐 트라이포트 세 가지의 포트가 필요합니다. 에어포트, 시포트, 텔레포트 이런 포트가 필요한데 뭐 우리 지역은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에어포트가 없지 않습니까? 하늘길이 없죠. 공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교통이 오지라는 것은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수요가 있어서 SOC가 있었냐 아니면 SOC가 있고 나서 수요를 만들어냈느냐 저는 청주공항을 보면 간단한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SOC가 먼저 투자되고 그 다음에 수요를 창출하는 게 우리나라의 개발 논리였지.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새만금도 새만금 국제공항 국내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과 마찰도 좋을 겁니다. 또 김제공항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새만금공항을 국제공항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 많은 뭐 예타다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타의 기본은 뭡니까? 인구죠. 그럼 인구가 적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간다면 이런 문제 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지방을 살리겠다. 지방 분권이다. 다양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년째 가면서 지방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의 존재 기반이었고 정치적 기반이었던 지역과 기반을 지방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예타에서 어려운 지역을 먼저 주어져야 네. 결국은 개발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수요를 가지고 SOC를 만들어가는 것들은 물론 수도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역에서는 SOC를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의원 대표님. 예. 그 여타 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엊그제 우리 시장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시장 구수들이 촉구도 이제 요구를 했고 그랬는데 여타 면제에 대해서 약간 그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그 서부 경남 KTX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논란거리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한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여타 면제를 시키겠다는 시사를 했고 또 총리실에서 이걸 직접 챙기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김제공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자꾸 어떤 여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아까 이경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뭐 우리 전북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타에 대해서는 인구로 보면 수도권에 밀리고 또 우리 전북의 경우는 예를 들면 전남의 무안공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꾸 제동을 사실은 거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필요하냐, 너네가 필요한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북에서 정작 한 목소리를 못 내고 김제공항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정부에서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해주려고 했지만 전북 내부에 사실은 반대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네 내부에서도 한 목소리를 못 내는데 무슨 공항이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중앙에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그 통상산업자원부 같은 경우 거기에서 지방 활성화 사업으로 군산의 그 중고 자동차 수출 복합 단지를 지금 세우기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니까 인천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28만 6천 대 정도를 수출을 하는데 인천으로 수출되는 양이 25만 2천 대 정도 되니까 88.3%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우리 거를 싹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강조하는 거 뭐냐면 우리는 국제공항이 있다 세계적으로 바이어들이 이제 아무래도 비행기를 타고 올 텐데 이런 수출 종합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냐 여기에 그 어떤 SOC 사업이 SOC가 기반이 안 돼서 공항도 없고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올 수가 없는데 네. 또 연기금의 문제를 보면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체도 국제공항이 없는 지역에서 뭐 일부 그 신문에서 정말 조금 아주 기분 나쁘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 연기금이 있는 혁신도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잼버리대가 또 4년 후에 있고 그런 걸로 보면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드시 저는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예비 타당 조사에서 사실 면제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도민들도 좀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빨리 흐르고 있는데 다뤄야 될 내용을 좀 많아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또 현안 중에 큰 현안이었다면 역시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2026년까지 원전 4기의 용량이죠.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해서 4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주연 기자가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을 방문하면서 대대적으로 선포식을 했습니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책자로 나와서 네. 지금 정부에서 그 시군들을 돌면서 군산을 포함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논란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해명하는 그 내용으로 좀 돼 있는데 간단하게 짚어보면 일단 새만금 전체 면적의 10% 이하 면적이에요. 그리고 좀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곳을 위주로 해서 네.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 규모는 3기가와트급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1단계는 2021년에 준공을 하고 2단계는 2022년에 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계획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그 태양광이 이제 새만금 지역에 들어서는 거에 굉장히 반대했던 이유가 사실 뭐 고용 효과가 적다. 그리고 그 발전 수익을 대기업이 온전히 다 가져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일단 그 발전 수익 일부를 환수를 해서 새만금 매립 재원, 새만금 개발에 쓰도록 하겠다. 그래서 좀 개발을 가속화하겠다. 이런 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실제로 많죠. 저희 네. 언론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이른바 뭐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이제 우려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조금이라도 좀 일으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개발 계획과 상충되지 않고 보완,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뭐 그렇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그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심층 토론 한 해를 정리하는 전북의 정치와 경제, 지역 현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침체에 빠진 전북의 경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요. 앞의 내용을 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자, 조선소의 중단과 GM의 폐쇄 그리고 여러 또 기업들의 어떤 폐쇄가 있었습니다. 실직자는 늘어났고요. 상당히 어려운 전북의 경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뭐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자구책으로 무언가를 지역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러울 정도가 아니죠. 한주연 기자 다시 한번 이 전북의 경제 어려움을 짚어주시고 세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뭐 군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해부터 해서 이제 군산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제조업 위기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군산을 항상 오갈 때마다도 정말 분위기가 달라요. 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들어섰을 때
이후에 이제 조선업이 침체에 빠지면서 가동 중단이 됐고요. 급기야 이제 GM까지 문을 닫게 되면서 굉장히 도시 전체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봤는데 이게 지금 현대중공업에 이어서 GM도 문이 닫은 지가 지금 6개월이 넘어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뭐 종합 취업 지원 센터 같은 것도 운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으세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올해를 결산하면서 나온 데이터인데 한 250분 정도가 재취업에 성공을 했다. 앞서 보셨겠지만 10,000명 가까이가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6개월 정부와 지자체가 힘껏 노력을 했는데 재취업에 성공한 분들은 250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좀 극단적으로 그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런 여파가 사실 군산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라북도로 당연히 그 여파가 이제 오면서 전라북도 전체 수출이라든지 산업 그 구조상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이 여러 가지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그 옆 지역의 광주형 일자리를 빗댄 군산형 일자리라든지 그 GM 공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또 상용차 자율주행이 과연 대체 산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전문가 분들 의견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패널 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자, 군산 경제가 무너지면서 전북의 수출과 또 제조업이 붕괴됐다 이런 기사들로 도배를 했습니다. 참 산업 전반에 대해서 위기인데 뭐 군산 공장 폐쇄가 된 것에 대한 요인을 많이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정부가 어떻게 좀 이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목소리를 낼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줄을 이뤄왔는데 그다지 만족스러울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전문가 세 분은 어떤 좀 한 해 정리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해주실지요. 이 부분은 예, 공동대표 경실련에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기업은 사실은 굉장히 그 차갑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정하죠.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을 보면 현대중공업은 올해 수주량을 일반 100% 채웠고 올해 한 15조 원 수주를 했다고 자체 발표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153척이라는 사실은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든지 군산 공장도 가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국이 조선 산업이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현대중공업이 분당에다가 R&D 센터를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 보니까 3,5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5,000명 정도의 이제 그 연구 인력이라든가 이런 쪽을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그 현대중공업에서 자기들 그 경영에 도움을 주고 생산에 도움을 준 식구와 다름없는 이런 그 직원들을 이렇게 내쫓아놓고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사실은 그 약간 야박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정치권이나 또 어찌 보면 기업이 이렇게 비정하게 나오는 건 우리 지역이 경쟁력을 잃고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더 긴밀하게 우리 지역에 왜 기업이 자꾸 있다가 다른 데로 가는지 물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 불황이기도 하고 또 내연 자동차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뚫어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많은 자동차 산업 자체의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북이 과연 그냥 소외받았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과연 정말 경쟁력 있게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네네.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언제까지 대기업에 의존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구책으로 내재적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박태식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두 가지 나눠보면 어떻게 기업을 창업하고 유치시키느냐 문제하고 근데 현대중공업이나 GM사태처럼 기업이 도산하거나 조업을 중지했을 때 대안이 뭐냐. 양쪽 다 전라북도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젊은 대학생들 계시지만 대학 졸업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갈 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없죠. 네, 공무원, 선생님 뭐 이거 몇 개 빼고 나면 없잖아요. 근데 전라북도에서는 탄소산업 하나 갖고만 매달리고 있는데 탄소산업도 사실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고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면에서 또는 이 고용 효과가 굉장히 아직은 적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중공업 지금 아까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2018년 중후반기면 그 조선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전망이 올해 한 2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참 그건 또 그러나 이제 잘하시는 것처럼 울산이나 저쪽 경상남도 그 해변 쪽이 너무 그 경제적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그쪽을 이쪽으로 끌어온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GM 사태는 제가 GM 사태 이르기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GM 사태 이르기 전에 GM이 들어가서 세계 전략을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네. 바뀌었더니 양으로 막 승부를 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독일에 있는 오펠도 팔아버리고 다 팔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면 팔 수 있는 되게 이제 딜러라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면 거기서 사서 팔거든요.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군산 그 GM 조업도가 20%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업의 GM의 경영자라면 20% 가지고 계속 갈 수 있겠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저 대한민국에 있는 3, 4개 공장을 보니까 조업도가 제일 낮아요. 이건 어쩔 수 없겠구나. 그러면 빨리 대안을 가지고 다음 전략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만 연연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수소자동차도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물론 광주형 잘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건 빨리 우리가 그럼 GM 공장을 인수해서 OEM 방식으로 주문자 상급 방식으로 지금 사실 비슷한 겁니다. 하자 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대신 임금을 좀 낮추면 되지 않냐. 실업보다 나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야기 했는데 전혀 전라북도에서는 그 조업 체계만 얘기를 하단 말이에요. 노동자만 대변하는 거예요. 노동자들 열심히 한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전망, 비전을 제시하고 또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것은 정치권이나 기업인이 할 몫이거든요. 노동자들은 주어진 오더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것이고. 네.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상당히 조업 낮춰서 전주 공장에 있는 완주 공장에 있는 직원들 광주로 넘겼습니다. 몇 명을.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작은 1톤짜리 이런 것은 상용차는 생산하지 않고 우리는 좀 큰 것만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적화장에 막 많은 차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도의 담당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해요. 괜찮대요. 이런 것처럼 현상도 모르고 대책도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유치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지 그런 회복 프로그램 이런 것도 사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전라북도의 산업을 정책을 쓸 만한 브레인이 그 두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연구원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는가를 봤더니 산업 정책을 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도시계획 무슨 이런 저런 많은데 산업 정책을 쓸 만한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이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거 브레인의 그 수험이 전혀 안 된다. 연구기관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 기관에서 전혀 안 돼 있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 어떤 기업 마인드, 경제 마인드가 있느냐. 제가 그 중앙정부 일하면서 전국을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전라북도가 물론 최저는 아니겠지만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다른 지역 공무원들, 예를 들어 경상남도 공무원 가면 보통 얘기할 때 기업인들과 얘기하는 듯한 분위기를 느껴요. 자기들 들어가면 그 경상도청이라든가 공무원에 들어가면 그 관리로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기업 상대하다 보니까 경제적 마인드가 아주 충만돼 있어요. 네네. 서로 기업하고 격이 없이 얘기가 잘 되는데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그런 마인드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뒤떨어진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못 내고 알겠습니다. 실행하는 데서 실행부서에서도 경제 마인드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열심히 하시는 뭐 공무원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박태식 교수께서 경제 전문가로서 도가 처한 현실 속에서 그 어려운 시기가 이미 왔음을 알고 나서도 그 대안을 찾지 못했던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경환 대표님. 예. 뭐 전북 경제같이 이제 3% 경제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어차피 이제 힘들고 어려운 판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판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라는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산업 생태계를 한번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식 교수님, 우리 전문가들 거시경제나 빅경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인력들이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미래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 갈 건가 이 고민을 결국은 가장 위기 때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런 위기가 이제 됐을 때 이제 어떤 모습을 갈 건가. 이미 뭐 제조업 기반에서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섬유 가전
이렇게 4개의 분류를 통해서 제조업을 어떻게 끌어갈 건가 국가가 아젠다를 형성했다면 네. 우리 지역에서 거기에 맞는 것을 끌어내는 것은 결국 또 우리 정치 몫과 그리고 지역의 리더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을 미래 산업의 생태계로 어떻게 끌어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구조라고 보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대기업 구조에 유치하는 작업들도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내발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그렇죠. 이 대목에서 해야 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또 완충을 얼마큼 줄여낼 수 것인가 스스로가 이제 줄여낼 수 있는 이런 기반 구조를 이번 판에 이 불경기 판에 좀 새로운 틀들을 끌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 한 해에도 생방송 심층 토론을 시청해 주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전화와 문자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 A4 용지다 이렇게 보고 읽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실시간으로 오는 것을 그대로 저희가 지금 수기로 적어서 있는 그대로 지금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몇 가지 안을 말씀드리면 새만금은 대중국 동남아시아 유럽을 향한 무역항으로서 손색이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지지 분야 현황이 정말 안타깝다. 전라북도 인근의 국제공항이 운영이 어렵다. 근처 공항도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공항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정치권 관련해서는 경상도에서는 자한당이 독식하고 전라도에서는 민주당이 독식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야당 시절 약속하지 않았는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가장 경제 관련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마무리 좀 해주시죠. 1분 정도. 예. 김판용 대표님. 저희가 항상 해 말이 되면 우리 전북이 현안해가지고 전북이 소외받았다, 전북 경제가 발전되지 않고 있다, 예산 차별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마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너무 중앙 정치에 매달리거나 중앙의 어떤 정부에서 뭘 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것들이 너무 강하지 않았는가. 또 아까 그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북 자체에 어떤 동력을 만들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19년에는 이런 어떤 자꾸 뭐가 안 된다라는 얘기보다도 우리가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그러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어려울 때 함께 해야만 힘이 됩니다. 그 함께 참여해야만 무언가를 바꿀 수 있죠. 전라북도는 이렇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바로 이러한 전북의 현안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그런 2019년 기해년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한 해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네 분 말씀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8년 무술년 생방송 심층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